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 시민사회와 도의회 차원에서도 혐오 표현 방지와 관련해서 입법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혐오 표현으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조례 제정과 입법화까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진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또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걸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부터 예, 할까요? 어떤 걸?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분노나 감정, 이 표현의 방식을 넘어서서 이 대상을 집단화하거나 구체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차별을 넘어서서 폭력적인 지향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혐오 표현의 방식은 꼭 언어나 대화의 방식을 넘어서서 뭐 광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토론회, 뭐 이런 등등의 공공적인 매체를 이용한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지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육지것이라고 하는 것에 따져보면 이게 4.3 때의 피해의식 그리고 어떤 개발 과정에서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육지것 하면 이게 혐오 표현인가? 라고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성, 어떤 차별성, 구조적 모순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저는 육지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네. 그 혐오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 이상의 시민들께서 이 혐오 표현은 사회 구조적 차별에 기인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계급성이나 계층성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있다는 그 반증이고, 그렇다면 이 혐오 표현은 사회 구조적 차별과 그런 모순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지속화되면은 이게 폭력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공의장에서 의논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시민들의 7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이 문제점, 이 혐오 표현 사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급증했고 결국은 또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안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혐오 표현까지도 굉장히 공유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사회적 반향 이런 것들이 아마 혐오 표현이라는 말들을 이제 또 어쩌면 또 우리 사회에 불러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처럼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으나 그 안에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장난스러운 부분들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난스러운 부분들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결정장애, 이런 표현. 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벙어리 장갑 그리고 살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인식이 이제는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이런 색깔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난식으로 나오는 혐오 표현들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을 급증하면서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정말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공유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리하는 초보들에게 아마 붙여놓은 이름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그러면 요리를 잘 못하는 어린이가 과연 이렇게 요린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만큼인가.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차별이고 또는 굉장히 불쾌한 단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요린이로 시작해서 뭐 주식 초보 주린이 뭐 또 코인 초보 코린이 굉장히 막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사실 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는 좀 더 심각해져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정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혐오 표현이 말씀 끝나신 걸로 이해하고요. 이게 굉장히 무감각하게 쓰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장난스럽게 쓰이고, 근데 그 혐오 표현이 아주 그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소위 일베라는데 거기 가 보면 도저히 이제 상식선에서 이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심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죄에 네.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한양진 의원 말씀대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 학습 습득이 그 스폰지같이 빠를 때 이게 혐오 표현일도 모르고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또 경각심도 좀 가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소수나 장애인이나 여성, 뭐 여성은 뭐 50%지만 어쨌든 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억압된 구조에서 혐오 표현이 집단적으로 광기를 갖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나치의 히틀러의 제노사이드, 그 네. 유태인이나 그때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가스실에서 몰살시켰거든요. 근데 당시 독일 국민들은 그게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쓱쓱쓱쓱 이렇게 유태인을 그렇게 보게 하고 장애인을 그렇게 보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단 네. 말입니다. 대학살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양희주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 아까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어떤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장난스럽게 뭐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넘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차별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폭력을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테면 뭐 가족 형태나 내 고용 형태, 뭐 나이, 병력, 뭐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 중에 일부일 뿐인데,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차별의 언어들을 이제 받는 그런 이유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용어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김치녀, 뭐 된장녀, 뭐 김여사 이런 용어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뭐 명품을 밝히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낙인을 찍고 그리고 여성은 뭐 운전을 못한다 이런 이미지로 어떤 여성의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그 용어들이 아주 또 광범위하게 상용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맘충이라는 용어도 그 82년생 김진영 소설에서 그런 삶을 주었듯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이제 그렇게 맘충 이제 어떻게 엄마라는 용어와 벌레라는 그 용어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 네. 그리고 면전에다 대고 이거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이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감정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제주의 사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에 한 도의회에서 한 도의원께서 이제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도의회 회의에서 그 혐오 발언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내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각하가 되긴 하였지만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정확히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네.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서 공론장을 왜곡하고 불평등의 시정을 회피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권고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듯이 이 혐오 발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공공의 그 장소에서 도의회든 아니면 뭐 언론이든 방송에서 그 표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같은 이런 그 토론의 장이 계속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혐오 표현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광범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건지 또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어야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점이 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들을 포괄하는 아주 복합적인 좀 불분명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개념을 딱 정리해서 혐오 표현은 이거다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 또 우리나라까지도 사실 이 혐오 표현이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을 정리하기가 조금 아직 합의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혐오 표현의 대상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연령, 그리고 또 종교, 학벌, 성별, 그리고 성지향성, 빈부, 그다음에 뭐 지역, 그리고 또 세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 일부가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대상이 되고 또 혹은 또 내가 어쩌면 또 가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매우 적절한 사실 의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좀 그 좁혀져 있는 기준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폭력의 양상을 가져가는가라는 시점에 좀 있고 이게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 그 내에 또 이 혐오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진 게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혐오라는 것은 어떤 차별이라는 그 내에 작동할 수 있는 그 기제거든요. 작동 기제인데 네. 그러면 대체로 그럼 혐오는 무엇을 말한다라는 대도민 혹은 국민적 합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에도 일본의 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그거에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건데 그거를 네. 이제 방지하는 법령과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제 외국인에 대해서 네. 집단적으로 그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언어 혹은 행동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준용한다면 이게 어떤 형사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강제하거나 하는 게 아닌 다른 법령 체계와 조례 체계에서는 혐오라는 그 얘기는 그 도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합의 가능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단에 그 두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덧붙이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아까 제가 그 좀 나열한 뭐 성별이나 뭐 장애 여부나 이런 등등 한 가지 이유로만 사실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무엇이 혐오 표현인가라는 거를 좀 계속 명확히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거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합의의 과정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합의의 과정을 만들고자 하셨는지 최근 제주도 내에서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그 입법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발표회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 예, 그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입법 연구를 좀 했는데 그 어떻게 이제 혐오 표현을 예방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권리를 구제할 것인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을 잡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도민의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도민은 제주도에 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내용을 갖고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고 있고, 또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고 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진정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그 단체에 그 혐오 표현을 했던 그 개인과 단체의 명칭을 네.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 그리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싶을 때는 보조금의 제한, 그리고 시설의 사용 금지까지 네. 그런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입법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뭐 법적인 규제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도에서 주는 일정한 어떤 혜택을 좀 그 제한시키는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어떤 뭐 규제를 할 수 있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것으로 찾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 평등법이 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차원에서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그리고 혐오 표현 방지 조례와 같은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부합하는 시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혹은 조례와 같은 결과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주 도민들이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 좀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고 알아차려갈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혐오 표현을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이고 그리고 또 혐오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느냐라는 국민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려 국민들의 10명 중 1명이 내가 사용을 해봤다.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청소년들은요. 4명 중 1명이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그 인식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은 2배 이상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진짜 자라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청소년들이 이런 그 혐오나 이런 표현들이 매우 재미와 그리고 또 농담처럼 작동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일상을 좀 제고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이질적이고 그리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가인권법상 통일된 정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시 또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법리적으로 결정을 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과연 정리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 또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나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당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사실 그동안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화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리적인 좀 한계점이 아직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셨고요.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아까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2배 정도로 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확인차 말씀 다시 드렸고요. 지금 법리적인 이 한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혐오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이나 조례로 만드는 단계로 가면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혐오 표현을 조례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는 아니죠. 네. 그건 뭐 우리 도민들께서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가, 개인의 인격권이 말살되는가 요 지점만 잘 보면 저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법령을 만들든 간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혐오 표현을 포함한 차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이 지금 제정이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같은 경우에 만들어질 때도 네. 일부 시민들께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고 폄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지금 저도 어저께 차별금지법이 계속 계류 중이었던 차별금지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야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혐오가 차별의 하위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다는 아닙니다. 저는 혐오라는 것은 차별이라는 관점 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충분히 네. 정의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조례로서의 재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법이 개정된 바에 따르면은 토론회나 기자회견이나 집회에서도 이런 5.18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또 날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경우에 이게 처벌 가능한 걸로 법이 개정된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걸 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양희주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래서 조례나 법으로 제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 국회에서의 어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도 이제 규제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브라질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분명히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이것은 실현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라는 게 이 공적인 자리나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발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나의 이 표현이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가 되진 않을까? 이 사람이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감수성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2019년에 서울시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한 그 조항이 있었는데 일부 학부모와 뭐 교사 이제 분들이 모여서 이게 표현의 자유에 좀 저해가 된다 이런 그런 그걸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명확히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의견을 전달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합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불쾌감이나 무례함 이상을 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들 부적절하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 대신에 잘 정리를 해서 이게 사회에서 혐오적인 표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합의를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 발화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국민들도 다 합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져요. 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느끼고 있는 인식의 차이의 폭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줄여지지 않으면 사실 그 폭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데 그 아름다움의 그 느낌이 1부터 10까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폭에 대해서 좀 더 줄여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 이상의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모두 해야 될 그런 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나 조례라는 것이 재정의 의의를 두고 있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그 재정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는 건 전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네,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던가 혹은 남녀고용 평등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기타 인권과 관련한 여러 조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같은 이런 조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는 이제 표현들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다른 그 조례들과 대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남녀고용 평등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이라는 게 꼭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일상에서 서로 연결돼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고용 차별과 학력 차별이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조례 혹은 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제사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혐오 표현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본다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혐오 표현을 불법적으로 규정하는 규제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좀 범주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규제법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나라, 아마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나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그 나라들마다 뭐 역사와 그 동안의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꼭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관련 법들이 존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언론자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선동하지 않는 것들을 형사법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국은 공공질서법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이랬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법 규정 안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꼭 이 법 그리고 꼭 혐오 표현 이렇게 정확한 규정을 통해서 뭔가 제도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꼭 단어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법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혐오 표현 삭제를 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인권법, 형법 이런 것들을 또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제도를 만들거나 또는 뭐 법적인 입법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 체계가 사실은 개별 입법이 됐죠. 그 대상에 따라 네. 달리돼 있는데 아까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혐오라고 규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강제 그리고 의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을 십수년 동안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그게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네. 차별금지법이 계속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다시 국회가 문 닫고 하다가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어제 날짜로 해서 새로운 좀 이 급물살을 좀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한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혐오 표현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은 있을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표현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상위 법령인 차별금지 그 관련돼 있는 법령 구조를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령 구조에 봤을 때 이거를 혐오라 얘기한다, 이걸 차별이라 얘기한다는 것은 전 정의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조례로 입법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전체적으로 차별에 관련돼 있는 또는 혐오 표현에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회방하거나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 구제 중심이고 또 제주도가 그 인권위원회가 있으니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도민 캠페인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너무 규제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례의 그 재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지고 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정부가 만든 조례, 네. 그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같던데 그게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네.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표현권을 넘어서서 이거는 전체적인 공공적 복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잉 제재가 아니다. 이 측면에서 저는 조례 제정은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보태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모든 일들을 다 법이나 법률로 만들 수는 없죠.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제주 사회에서 혐오 표현들이 아주 남발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제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피해들을 분명히
분명히 소수자들은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개별법들은 이미 다 있었는데도 네, 네. 더욱더 이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랬을 네. 때 그럼 이거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법에서 개정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이 조례나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서 가야 하지 처음 예, 아무튼 예, 지금 조금 네, 예. 했는데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2007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으니까요. 법무부 발의로. 근데 14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류됐다, 폐기됐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공전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네. 큰 틀에서는 합의하나 그런 세세한 법 조문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특히 국민들의 그런 평등권이나 기본권들을 혹여나 좀 더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그 논의와 그리고 또 뭐 고민들을 하는 기간이 사실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14년이나 뭐 했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어쩌면 우리는 차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로 인한 폭력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어쩌면 저는 그 안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마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상정되었을 때부터 통과되었을 때까지 저는 이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말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가 담보가 된다면 저는 아마 그런 과정이 그지 그렇게 너무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한 기간이니 저는 이 기간에 많은 담론들이 형성되고 그 담론들로 인해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에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정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 제주에서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된다면 전국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건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뭐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피부로 체감하겠냐, 뭐 이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제주의 미래 비전을 인권과 평화와 인권의 삶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런 지향을 갖고 있고 저는 그 측면에서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멘 난민 관련돼서 이게 정착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사회가 이제 공동체를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영진 의원님이 그때 사회 보시다가 날벼락을 받으셨는데, 그러셨군요. 네. 예, 그 거짓과 왜곡이 지속되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짓과 왜곡이 지속되고 그것이 사회적 구성원들이 그게 맞구나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데 신성일과 허정강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네. 분명히 허정강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신성일이가 주인공이라고 몇 사람이 그걸 우기면 이게 신성일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가 이제 적절한지 모르지만 정보나 사회적 상식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예, 왜곡되면 과연 그 불건강한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이런 차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냐.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다수의 도민들께서 저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만약에 이제 한다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차별이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된다. 법률이나 조례에서 이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아까 고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꼭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그러니까 도민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렇게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한용진 의원님께서도 이 시민사회, 도민사회에서의 합의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관련 조례나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좀 더 중점을 둬서 말하자면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제주도가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입법연구회 발표를 할 때 네. 도에서가 상위법령의 부재 그리고 혐오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행정 기술적인 측면 그게 뭐 조문을 축조 심사하듯 했으면 안 된다. 지금 금천구가 그런 예가 있대요. 오히려 금천구는 나섰대요. 금천구에서는 네. 관련되는 조례를 차별금지 조례인데 이걸 만드는데 그 입법 예고를 하니까 적지 않은 의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 400여 건이 좀 넘는 게 들어왔다 그러던데 그거를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봤대요. 네. 살펴보니 금천구의 주민들은 70% 정도 이상이 그 조례를 만든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 동의하고 아주 일부의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또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금천구 의회에 와서 조목조목 이 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히려 동의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제주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와 인권의 섬이라는 그 비전에 맞게끔 네. 조례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 도민들에게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들에게 우리 도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입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잘 되면 조례 제정에는 아까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금천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차별금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인권기본 조례라는 거를 좀 죄송합니다. 다시 인권기본 정정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면요. 국민들의 인식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조례로 정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고유수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정말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또 국민들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지방정부나 또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대응 표현에 대한 노력들도 그리고 또 연구들도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난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정말 혐오 표현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하게 가고자 하는데 매우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국가나 또는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도민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제 마무리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의원님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 표현을 방지하는 조례 얘기를 드렸는데 조례 말고 또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도. 네. 그게 또 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자민당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파, 좌, 진보 이게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의 내용의 핵심은 일본 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 표현을 포함한 폭력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사카에는 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오사카는 우리 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조례 덕분에 그나마 좀 차별을 받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 방지 조례나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 일부 이제 보수 개신교 세력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 속도가 조금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이 세력들이 너무 과잉 대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주가 인권과 평화의 섬입니다.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 교육청은 인권 존중에 대한 학교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는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혐오 표현이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늘의 이 토론이 도민사회의 관심과 논의의 과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